이번엔 화개장터 제첩국입니다. 아, 제첩국을 못 먹다니. 네, 여러분 있습니다, 저 섬진강 저희 처갓집 근처에 섬진강 댐이 있습니다. 오. 네, 거기서 사실상 섬진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아 너무너무 맑습니다. 섬진강 한번 가봐야 돼요. 예, 정말 너무너무 맑은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개장터쯤이면은 거의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남해바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제첩들이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섬진강 제첩. 네, 28년 전통의 섬진강 화개장터 제첩국을 이제 집에서 편안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개장터 제첩국은 섬진강에서 잡은 100% 국내산 제첩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제첩은 당일 잡은 살아있는 제첩만을 고집합니다. 오동통 살이 차오른 활제첩으로 국을 만들 때에는 화학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냥 제첩 자체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맛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것만 넣고 네. 끓여도 진짜 맛있죠. 그렇죠. 아 또 이제 술꾼들은 또 아, 제첩국 제첩국. 없이는 네. 또 이렇게 죽이죠. 못 살 수가 참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예. 화개장터 제첩국은 오직 섬진강 제첩과 1001년만으로 이 놀라운 맛을 만들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날 아침 추천합니다. 개운한 국물 맛에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데 게다가 가격은 정말 착합니다. 500g 2인분 한 팩에 5,000원. 네. 오. 즉 1인분에 2,500원. 야, 저렴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제첩국이. 시원한 맛있는 제첩국을 집에서 편안하게 이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축복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냉동 보관이기 때문에 대량 구매한 다음에 한 팩씩 꺼내 드셔도 좋습니다. 한 팩만 주문하셔도 배송비는 빵원. 헐. 5,000원인데. 8월에도 전 제품 무료 배송 서비스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요즘 조금이나마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화개장터 제첩국 500g 한 팩에 5,000원입니다. 여러분 화개장터 제첩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제첩국 진짜 맛있겠네요. 자, 제첩이 저- 엄청 많아요, 근데. 그치? 장난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래요. 5분 전까지 살아 있었어. 제첩이 냉동식품이라고 했는데. 냉동식품이었습니까? 네, 여기 써있는데 냉동식품이라고. 부활했어요. 네, 부활했어요. 자, 여러분 이 화개장터 가보셨나?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 어렸을 때 예, 가서 그래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가사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누가 쓴 줄 아십니까? 글쎄요. 조영남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예. 김한길 우리가 아는 정치인 김한길 씨가 예전에 그 대표하셨던. 그렇죠. 네네. 작사를 했어요. 근데 왜 조용남 작사 작곡으로 나가죠? 그때 뭐 저기 뭐 유명 소설가 아니었습니까? 아. 조영남 노래 따위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 저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면 그 노래를 불러요. 아. 예. 조용남 씨의 유일한 히트곡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노래 기억이 안 나. 다른 노래 진짜 뭐가 있나 모르겠네. 도시와 안녕 있는데 도시와 안녕도 그 보니까 번안 곡이더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요. 조영남 씨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네. 김장환 목사에 의해서 너 목사 되라 해가지고 이제 아, 조현덕 씨도 목사가 됐어요? 목사 한수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그렇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근데 제대로 공부했어요. 미국 가서. 아, 진짜요? 그 나름대로 신학 서적도 냈습니다. 조영남 씨가. 조영남 씨가. 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똑똑한 분이고. 근데 김장환 목사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렸나 몰라요. 정말 고루하기 이를 데가 없는 양반인데. 예.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영혼 아니십니까, 그분?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 김장환 목사 같은 그런 꼰대 중에 꼰대하고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조영남 씨, 사실 그분이 군대를 가게 된 사연을 알고 계세요? 아, 조영남 씨가? 예. 아니요, 그 모르고 있습니다. 70년대에 네.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그 정권도 참 괴팍해. 박정희 정권 연예인들을 이렇게 수시로 군기를 잡았어요. 아니 마약도 안 났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또 마약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단돌이 시킨 거지. 청년 문화를 주도한다는 연예인들은 그 당시 그 70년대 한국의 가요계가 어디 저항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김민기 이런 분들이나 그렇죠. 저항을 추구했었지. 뭐 윤영주 이런 형이 저기 어디 저항을 했었나요?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그 히피 문화, 저항 문화가 확산되고 또 세계적인 청년의 저항 문화, 네. 이제 6.8혁명 네, 조류를 그렇죠. 타고 혹여나 청년 저항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까봐 박정희 정권이 전전긍긍했죠. 이런 와중에 조영남은 수시로
자유분방한 영혼이니까 음. 수시로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쇼프론가 거기 가가지고 공연에. 무대에 서서 신고산이 와르르르 이 노래가 있잖아요. 네. 응? 그 노래를 이제 막 불러야 되는데 그 무렵 사태가 발생한 거야. 와우산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아.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와우산이 와르르르르 이제 그 와우 아파트 붕괴는 서울특별시 당시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던 지방자치제가 없었던 서울시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고 그렇죠. 정책에 부담이 됐던 일이었어요. 근데 조영남이 마이크 잡고 와우산이 와르르르 그 이튿날 군대 갔습니다. 아 바로. 네, 바로 군대 갔습니다. 그래도 네, 그때는 패기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니, 군대 아니. 갔다니까. 그런 와우산이 와르르르 그 아니 노래를 그때는 웃겨보려고 했던 거겠지. 뭐 아니 저항을 그게 하려고 했겠어. 웃길만한 소재인가 그때 당시에? 그 형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음. 자기 나름대로 웃기려고 했는데 네. 좌중이 싼 경우가 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네. 영부인 김옥숙 씨, 네. 아 조남 씨가 청와대 불려가서 노래를 했는데 김옥숙 여사의 외모에 대해서 대통령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찬사를 퍼붓는데 뭐 한마디로 내 스타일이라는 식으로 그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본인은 뭐 웃겨보려고 했던지 아니면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좌중이 싸한 거야. 근데 싸하죠.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네. 와 진짜 내가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아 근데 그 정도면 본인도 분위기 알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좀 그게 좀 늦어. 굉장히 그좀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이 타유의 자유를 존중하진 않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조영남 형님. 네.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저번 주 27일에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법률이에요. 이게 이제 가짜 뉴스 혹은 뭐 허위 보도, 뭐 조작 보도가 벌어졌을 때 언론에 이제 강력한 손해배상을 때리는 법안인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 법안이 그냥 하루 아침에 이제 반짝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후루룩 막 통과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언론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좀 나왔던 여러 언론 개혁 법안 중 하나고 이미 이전부터도 여러 아이디어 차원의 하나로 또 얘기가 됐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두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논박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거고 또 법사위로 갈 테고 또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그런데 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보도만 보면은 민주당이 완전 지금 언론 자유를 붕괴시키고 또 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지금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진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언론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비판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이 법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해당 법을 보면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가 이뤄졌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배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언론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법률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 법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한 3배 정도인데 5배를 언론에 물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다른 법과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배상액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정신적 손해 발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예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연예인 분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가짜 뉴스에 KBS. 가까운 그런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 망하고 그때 마음에도 이제 중병을 얻으셔서 몸에 이제 중병까지 나타나게 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됐는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은 가능한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언론의 좀 허위 보도나 이제 왜곡 보도로 이제 본인의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해졌을 때, 그럼 이럴 때 이 배상액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이전에도 좀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해당 법의 배상액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출의 최소 10,000분의 1.
그리고 최대 1000분의 1. 네, 이거를 이제 배상액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데 그 영업이익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이 회사는 한 5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을 10억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를 기준으로요. 이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니까 조선일보의 매출이 지난해 2,848억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최소 10,0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2,848만 원이 됩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최대 1,0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2억 8,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최대 5배니까 최대치를 계산해 보면 5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최소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최대 14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언론 중 하나인 조선일보가 고의로 혹은 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해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 예전에 조선일보가 물론 이제 합의가 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성폭행범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그맨 지망생 분이었거든요. 본인은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에 자기 사진이 성폭행범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네. 아유, 네. 씻을 수 없는 피해죠. 예. 물론 뭐 그 이후에 이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됐다면 이런 보도가 있었을 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분한테 조선일보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은 한 14억 정도인 겁니다. 이 14억 정도로 이분이 입었던 피해가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 글쎄요, 뭐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로 인해서 뭐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갈수록 이제 해마다 소송이 늘고 있을 정도로 이 피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최소 1억 4천에서 최대 14억이 많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이고야 참 네. 우리 저 평화나무도 언론인데 정말 조심해야겠네.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조선일보니까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한 연매출 1억 원 정도의 이 소규모 언론사가 SNS를 통해서 신생 매체가 이제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고의로 해하기 위해서 매체를 창간해가지고 여기서 바이럴은 작은 매체라도 뭐 SNS를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대치를 맞아봐야 50만 원. 아 그런 거예요? 네, 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매체 규모에 따라서 이게 한다는 거니까. 네. 뭐 최소한 뭐 기준이 있는지는 뭐 제가 그것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야, 그러면 또 뭐 대형 언론사들에게 누진세 비슷하게 누진적 벌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의 기준이 뭔가. 사실 사실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법에 지금 이 고의 중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적어놨어요. 이 법은 이게 뭐냐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보도했을 경우 그리고 정정 보도된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그러니까 이 정정 보도를 신청을 해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를 했다면 이것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도 좀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저도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률 위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입 취재 혹은 체험 탐사 보도를 하기 위해서 뭐 내 신분을 기자가 아니면 뭐 노동자 구직하는 노동자라고 속이고 어디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이런 열린공감 TV의 최근 취재를 비유할 수 있겠네요.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비유가 아니라 그 예시로 제시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탐사 보도나 이런 어떤 잠입 취재 이런 거는 법을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여부가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수정 보완될 필요는 있죠. 네. 더 그리고- 엄격하게, 예, 더 강화된 벌칙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고 기사 쓰지 말라라는 것도 그렇죠. 네, 이 네.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도 정해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의나 중과실로 볼 수 있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주체가 언론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책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민사니까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거를 입증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 쭉 나열돼 있는 이런 기준들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피고가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그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의료사고 관련돼서 이게 좀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원고가 그거를 입증을 하냐라는 비판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의사들이 저지른 의료적 행위가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를 환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환자들이 그거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 법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고의가 맞냐 아니냐를 언론사가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 이거는 언론이 입증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 취재 지시와 취재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 입증하면은 오히려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받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자가 이제 매일 데스크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취재 과정에 있어서 데스크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뭐 전화로 했지만 요새는 메신저라든지 좀 이런 SNS를 통해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면 이게 통상적인 취재 활동이라는 건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인지 여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언론은 그렇게 하면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굳이 취재원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가 이 사람들이 고의를 가지고 어떤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언론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법들은 다 원고가 입증을 하는데 왜 이번만 피고가 입증을 하냐.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무책임한 좀, 얘기지.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지들은 뭐 제대로 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보를 내도 제대로 정정하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짜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 지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좀 수정 보완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민주당한테도 불만이 있는 게 우리가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제발 이거 초기부터 이런 문제 좀 빨리 통과시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수년째인데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도 손볼 때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약간 뭐 불만과 비판과 수정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언론들이 제기하는 방식 이거 조중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시민단체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분들의 어떤 그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언론 장악이다. 언론을 막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평과 성명을 내거든요. 근데 아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논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다 언론 자유 뭐 이런 거를 막 외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 개혁을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라든가 현업 언론인 단체들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배상을 하고 어떤 구제를 할지에 대해서 왜 이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왔는가?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자꾸 언론 장악을 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법의 전면 무효화 등을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왜곡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언론 장악, 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이제 민사 재판을 잘 활용하는 것은 법률가 혹은 정치인 혹은 기업들이에요. 예.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는 형사가 훨씬 편하거든요. 네. 야, 고소만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붙는 거는 이제 검사가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사가 훨씬 편하고 형사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보다는 이게 재벌이라든지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뭐 손해배상액만큼 또 인지대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오히려 이 법에 더 가깝게 가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저도 이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가까운 게 이제 형사지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자산이 10조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의 혹은 중과실 외에도 그 언론사의 악의가 있어야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일반적인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의나 중과실을 언론사에서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대기업이나 이제 정치인들은 언론사에 악의가 있는 것까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 악이란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 그 악이란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는 뭐 정치권이나 이런 대기업의 겁주기용, 겁방용 소송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막 들죠. 막 쿠팡 관련된 사례라든지 또 이제 기업들이 뭐 언론을 막 이제 계속 손해배상으로 괴롭히는 사례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언론들 말대로 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좀 불분명하죠. 근데 그렇죠. 약간 추상적이에요. 네. 재판부가 그렇다면 이거를 또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 공직자라고 하면은 어떤 언론에서 야 정상근 죽여 막 이렇게 각오를 하고 뭐 저한테 막 사람 붙이고 막 사람 살지 못하게 계속 따라다니고 막 뭐 우리 애기 자고 있는데 밤마다 와서 초인종 누르고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히히덕거리고 우리 아들 사진 막 신문에 게재하고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근은 공직자인데 공직자로서 검증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악의를 어떻게 재판부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좀 악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한마디로 지금 언론에서 너무 엄살을 좀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지금 뭐 약간 이 법이 도입된 취지에 대해서 조금도 자성하지도 않고 그게 여기에 문제죠.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언론의 윤리를 세워보자. 정도를 걸어보자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또 이제 앞으로 기술만 늘어날 거야. 그렇죠. 이 법을 피하는. 네. 그리고 지금 현행 법으로도요. 언론사 이 손해배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그렇게 때립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때려요. 맞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 자체가 40%가 안 되는 데다가 네. 승소를 한다고 해도 대체로 최대 한 500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5배를 물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모든 판결이 10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모든 판결이 5배라고 해서 뭐 다 5배 맥시멈으로 채우고 1000분의 1 채우고 그런 것도 아닐 거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고 뭐 고의, 중과실, 뭐 악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법으로 딱히 쓰일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언론사가 휘청거릴 정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분의 1에 뭐 5배 인정 뭐 그렇게 풀로 맥스로 채워서 나오는 경우들이 뭐 재판 과정에서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찐빵 소녀 정도 이 정도의 뭐 중과실이 있어야 이게 3억 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의 SBS.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찐빵 소녀 보도로 3억 원을 맞았다고 해서 언론들이 언론 자유 침해다, 뭐 악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 정도로 고의가 있고 뭐 중과실이 있다라는 거는 재판부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고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이 법이 마치 통과가 되면 언론 활동은 마치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치는 엄살이 아닌가. 그러니까 찐빵소녀는 매우 한국 언론사에서 매우 베리 이례적인 케이스였고요. 거의 대부분 500만 원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제 벗어나는 판결을 재판부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법부가 물론 훌륭한 판사들도 계시긴 한데요. 사법부가 언론과 척을 지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참 이거를 두고 막 조국방지법이라느니 이제 뭐니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언론이 이러면 사람들이 언론을 더 싫어하죠. 아까 동기 선배께서 얘기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뭐 정정 보도나 좀 반론 보도를 맞아요.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기를 하나.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의혹을 언론이니까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뭔가 그거랑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먼저 알리고 우리 보도가 이랬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반론은 이렇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바뀌려는 움직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도 저는 좀 의문인데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뭐 다 마치 뭐 언론 장악이 났네, 뭐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좀 웃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하는 법이 뭐 지배 구조를 바꿔가지고 더 정치권에서 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장을 뭐 내리 꽂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내부에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서 바꾸려고 하기 마련인데 이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치권에서 내부에서 바뀌지 않으려고 하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난 솔직히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기자협회라든가 언론 현업인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어떤 논평을 내려면은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 그래도 언론사 자체 내부적으로 오보라든가 잘못된 보도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왔고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이 법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나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측면이 있겠어요. 근데 언론 피해라든가 오보라든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 현업인단체도 되게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노력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 이 법안을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막 언론 장악한다고 막 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그냥 뭐 정치권과 언론계가 밀고 당기고 난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법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짜증난다고 왜 초기에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이거를 그것도 수정 보아야 될 부분이 많은 이 법을 사람들이 착해 빠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언론 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웃긴 거야 나는. 자기들도 이제 나중에 또 선거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밉보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지. 예전에 동양방송 TBC가 삼성에게 적대적인 어떤 정치인들 중계차를 아예 보내가지고 정치인 조지는 일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로부터 얼마나 발전이 있었겠어요. 개혁은 역시 전광석화와 같이 해야 한다. 전광석화와 같이 해야 되지. 지금처럼 무슨 서명 받고 공청회 열고 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벌이고 법사위 간신히 통과해서 이렇게 본회의까지 가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키면요 약발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오늘만 산다는 각오로 개혁을 해야 하는 거지. YS의 개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하나회 척결을 그렇게 공청회 열고 뭐 그렇게 했다면은 됐겠어요? 여론 수렴하고 됐겠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 법사위를 양보했을 때 정말 분노했던 게 뭐냐면은 법사위를 이렇게 야당한테 양보하면은 개혁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저기 거기서 자꾸 수정 이런 권한마저도 다 뺏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야당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개혁하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여야 사이에 이 수구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의 협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개혁을 하려면은 전광석화와 같이 칼을 뽑아서 정말 상대가 인식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싹둑 잘라야 합니다. 너무 무서운가요? 네.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 못해요. YS 개혁만이 저는 그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효능감 있는 그런 개혁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무식하잖아 YS가.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헤아리고 배려해주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런 식의 개혁으로는 해봤자 안 됩니다. 예.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 보도를 말씀드리면서 그 연합뉴스, 그러니까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지금 포털에 홍보성 기사를 대대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아마 광고비를 받고, 그러니까 기사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광고인 그런 컨텐츠를 이제 기자도 아닌 홍보팀 직원의 이름으로 한 2,000건 가까이 보냈다. 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연합뉴스 측에서 이 기자협회에 뭐라고 했냐면은 돈 받고 보낸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는 그냥 뭐 일방 통상적으로 뭐 보도자료를 받았고 거기서 뭐 이제 써서 이제 보낸 기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좀 미디어오늘에서 관련해서 계약서를 입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기사를 써서 이제 포털에 전송하는 행위를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 계약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이 계약서를 보면 홍보 배너 및 부가 서비스 약정 형태로 이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행사에 보도자를 넘기면 홍보대행사가 연합뉴스에 보내고 연합뉴스가 이거를 기사화하는 형태, 이렇게 좀 계약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자체는 이제 배너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광고 짝 있잖아요. 뭐 그렇죠. 경기도 뭐 어디 막 이렇게 딱 봐도 이제 광고인 것 같은 그렇게 맺는 계약이긴 한데,
부가 서비스라는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부가 서비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도자료 배포, 가로 열고 뉴스 정보. 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형 광고를 보내기 위한 건데 그냥 이렇게 계약서를 쓸 수 없으니까 배너 광고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어놓고 옆에 이제 사은품 해가지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가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그 뉴스 정보, 그러니까 보도자료 배포라는 이름으로 연합뉴스가 기사를 써서 보내는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렇게 세 개 포털에 이제 동시 노출하는 조건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행사가 요청한 보도자료가 실제 이제 뉴스면에 광고나 보도자료면이 아니라 뉴스면에 이제 송고된 사실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도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요즘 하고. 그 돈이 없나 연합뉴스가? 아니 받는 돈이 얼만데요? 300억이 넘죠 매년. 정부로부터 받지. 포털하고 콘텐츠 제휴로도 받죠. 네. 근데 왜 그래? 매년 300억을 받고 있고 저는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근데 뭐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뭐 부족할 수도 있죠. 사람을 더 많이 뽑고 뭐 그러려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전송료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사업도 하잖아요. 지금 연합뉴스가. 그리고 원래는 이제 도매상인데. 광고도 하고요. 네, 도매업을 하라고 나라에서 국가를 주는 건데 지금 네. 소매를 하고 있고 그걸로도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일종의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 통신사잖아요. 국가에서 네. 지원을 하고 도매업을 하라고. 근데 소매업을 하다가 지금 밀수까지 손을 대고 있는 밀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계에서는 좀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연합뉴스가 보내고 있다는 건데 건당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연합뉴스와 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는 이제 또 다른 홍보대행사로부터 이제 또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돈을 조금씩 빼먹으면서 이제 홍보대행사가 이제 사는 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가 또 이제 패키지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기사를 내보낼 때마다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뭐 대충 금액은 그 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한 1,000만 원 이렇게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 기사를 이제 내보낼 때마다 차감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를 이제 다 썼을 때 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그 돈을 다 썼을 때는 다시 또 충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연합뉴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또 미디어스 보도인데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민영통신사인 뉴스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원에서도 기자는 아니고 편집국에 속해 있지 않은 사원이 기자라는 바이라인을 달고 이렇게 기업 홍보성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다. 비편집국. 네, 그래서? 라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100개에서 썼으면은 그냥 기자가 썼을 텐데 편집국 소속이 썼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편집국이 아닌 사람이 썼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원래 이제 통신사라고 하면은 뭐 이제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뭐 소매업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밀수에도 지금 손을 대고 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도 이걸 하고 있고 민연 통신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통신사만 이러는 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포털에서 사람들이 많이 뉴스를 보는데 포털에 송고하는 기사를 광고를 이제 기사로 꾸며가지고 그렇죠. 송고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이런 매체들이 네이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체들이라는 건데 네이버에서 지금 뭐 한 이달 중순쯤에 이제 연합뉴스의 이 건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는데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대로 처리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휴평가위원회가 기존 언론사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못 퇴출시켜요. 조선일보도 눈에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매체의 기사를 자기네 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대신 전송하는 그런 행위를 완전히 위협하기로 하고도 그냥 한 이틀 영업정지 먹는데 그쳤는데 네. 이렇게 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거의 상당 부분의 언론사가 하고 있는 이렇게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행위 그러니까 광고를 기사로 속이는 행위를 연합뉴스라는 회사가 했는데 과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규정대로 제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심지어는 이제 퇴출도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왜냐면 몇 건 이상이면 퇴출을 논의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연합뉴스가 과거에 이제 뭐 한 2천여 건의 광고형 기사가 실제로 돈을 받고 쓰여진 기사라고 한다면 근데 아마 이 포털에서는 연합뉴스라는 매체의 이제 신뢰성을 바탕으로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은 뉴스를 소비자들에게 연합뉴스 기사로 공급을 해왔는데
연합뉴스가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종의 밀수업에 손을 대왔다면은 뭐 이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아마 뉴스지역평가위원회는 그러기 어려울 것이고 작은 매체들은 이런 일을 벌이면 그냥 바로바로 퇴출이 되는데 이런 큰 대형 매체들은 아마 좀 계속해서 좀 이런 일을 암암리에도 계속 벌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합뉴스도 연합뉴스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권자가 공익을 우선시해서 뭐 사리사욕 혹은 뭐 연합뉴스가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 탄압할 취지만 아니라면은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술은 곧 결단입니다. 연합뉴스를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공룡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있어. 네. 그 애들 무슨 기사를 쏟아내든 뭐 그냥 방치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를 국가기관통신사로 지정한 거. 그때도 그랬습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통신사라는 형태가 왜 필요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다른 나라에도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들은 아마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립 목적 취지 자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워낙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워낙 4대문 안에만 쏠려 있으니까. 이제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국민들의 실생활에 맞닿는 부분 또 이렇게 교민이 몇 명 없더라도 저 멀리 있는 그 작은 나라라도 그쪽에 이제 소식을 좀 본국으로 좀 타진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리고 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이 된 건데 그때 기관통신사로 지정할 때 연합뉴스 쪽에서 엄청나게 왜냐하면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300억을 받으니까 최소 그래서 엄청나게 흔히 말해서 로비와 설득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제 기억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 기억에 정확하게 남았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전 세계 소식을 네. 한마디로 해외 취재 인력을 늘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 소식을 로컬 뉴스를 높이겠다. 연합뉴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연합뉴스의 그 기사를 볼 기회가 없죠. 네. 뭐 실제 저는 그렇게 나올지도 못하고 모르겠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국가기관 통신사 형태가 왜 필요한가? AP통신이라든가 AFP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론사들이 연합을 어소시에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연합뉴스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기관 통신사라는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든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초기 출범할 때 내세웠던 그 취지에 제대로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뭐 소매업까지 하고 있는데 도매 상을 그거요. 하라고 돈을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각 지역에 있는 이 통신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소식들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놓다거나 뭐 그분들에게 소정의 활동료만 지급을 하고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흥분 없는 기자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한숨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무튼 잘 되겠죠. 예. 네? 잘 되겠고. 예. 갑자기요? 휴가가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휴가가 필요해. 휴가가 필요해요. 김용민 선수 솔직히 휴가가 얘기해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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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